그리고 이제 결국 본인이 스스로 움츠러들고 조심조심하던 상황이 그대로 닥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귀양으로 가게 됩니다. 정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년 임금자리에 있다가 거의 좀 급작스럽게 병사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조가 그 등창으로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는데, 예전엔 종기로도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예 왕실에 종기 관리하는 관청을 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나중엔 그 어이는 그 사도세자 학살에 동조했었던 사람들 쪽에 속하는 어이였는데, 나중 정조가 그 전통의학에도 굉장히 밝았습니다. 정조가 원래 열이 좀 많으신 분이었고, 그 열이 많은 사람은 치료할 때 인삼이나 부자나 이런 거 안 쓰는 거거든요. 그 열을 오히려 돋구니까. 근데 정조가 거의 마지막에 가서는 본인이 직접 처방을 하시고, 그러면서 오히려 부자나 인삼이나 이런 것들을 약재로 그 어이가 추천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서 약재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돌아가셨는데, 정조의 죽음은 조선 역사에서 본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이지요. 정조가 그대로 아마 더 갔더라면 우리나라 근대의 모습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정조가 죽고 나서 즉위한 사람이 그 아들 순조입니다. 근데 순조는 정조와는 굉장히 달랐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즉위한 다음에 터지는 게 신유사옥입니다. 그때 그 앞에부터 영조 때부터 커다랗게 두 개의 파벌로 나눠지지요. 시파, 벽파 이렇게 불리던 사람들. 저 시파 쪽의 사람들이 정조가 세손이었을 때 영조가 임금이고 정조가 그 손자로 세손이었을 때 정조를 돕던, 정조를 보호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세자의 죽음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천주교 신자들이 많은 겁니다.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도세자의 죽음 그 옹호하는 사람들이고, 주로 노론들인데 저쪽은 남인들이고, 그러니까 이 천주교의 문제가 이 안에 끼어들면서 이게 반대파를 탄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명분이 돼버린 거지요. 거기에 신유사옥에 정약용의 형제들이 전부 연루가 됩니다. 둘째형 약전, 그리고 셋째형 약종, 거기다가 괴수로 몰린 사람이 셋째형 약종입니다. 당시에 다산이 이렇게 답했다고 그래요. 이게 사람들 사이에 오같은 편지가 증거로 막 나온 건데, 그러면서 네 셋째형이 괴수냐 하고 물으니까 위로는 임금을 속일 수 없고 아래로는 형을 증언할 수 없으니, 내 형이 괴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 나는 오늘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고 얘기했대요. 아까 가게 가지고 봤을 때 저 위에 형의 사위가 황사영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요게 황사영 백서인데요. 백서라고 불리는 거는 명주, 비단에 쓴 글이기 때문에 백서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글 촘촘하게 지금 써놨죠.
이 안에 있는 내용의 주된 거는 이겁니다. 저 편지 어디로 보내는 거냐면요. 지금 다산의 조카 사위가 보내는 편지예요. 청나라로. 청나라에 있는 누구한테 보내는 거냐면 청나라에 있는 주교한테 보내는 거예요. 가톨릭의 주교한테. 편지의 내용은 청나라가 조선을 천주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보호감독하게 해달라.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주교가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에 얘기해서 프랑스 함대를 보내서 조선의 정부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좀 위협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발각이 된 건데 그러면 조선의 정부에서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천주교? 이거 외세 불러들이는 놈들이네. 이게 이제 오히려 더 엄청나게 큰 탄압의 빌미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셋째형 약종, 누이 동생의 남편, 매부였던 이승훈, 아까 첫 번째 가톨릭 세례받은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이가완, 권철신 목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형 약전 귀양가고 그리고 다산도 귀양갑니다. 다산의 귀양지는 나중엔 강진이 되는데 처음에는 딴 데로 귀양 갔다가 다시 서울로 압송됐다가 둘째형은 흑산도로 그리고 다산은 강진으로 이러고 이제 가게 되는데요. 정약용은 본래 무죄 내정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에 원한을 가졌던 사람이 끝내 물고 늘어져서 그래서 귀양 가는 걸로 판결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약전 그리고 정약용 흑산도 오고 강진으로 갔는데 두 분이 계속 편지 주고받습니다. 편지가 오늘날 그 여러 가지 연구 대상으로 번역도 돼서 나오고 이러는데 편지 내용들 보면요. 귀양 와 있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 얘기하냐면 학문 얘기합니다. 제가 무슨 구절에 대해서 해석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풀었는데 이러고 보내면 역시 대단한 내 아우다 이러면서 극찬해 오고 정약전도 자산어보라는 책을 쓴 걸로 유명하지요. 이게 주로 뭐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어보가? 물고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남해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가지고 정리를 한 책인데요. 요게 자산어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자산어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오히려 현산어보라고 불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귀양이 18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유당전서라는 책의 엄청난 저작의 양, 이게 18년의 귀양이 없었으면 이렇게 나오기 어려웠겠죠. 감옥에 들어가서 좋은 책 쓰는 분들 꽤 있습니다. 신영복 선생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이런 책을 쓰셨는데 예전에 그 왜 인디라 간디의 아버지였던 네루 감옥에서 자기 딸 자기가 내내 감옥에 있으니까 딸 교육시키는 차원으로 계속 편지 보내죠. 그래서 묵혀서 나온 게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입니다. 감옥이나 또는 귀양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저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오히려 굉장히 큰 토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강진의 동문 밖에 주막에 있다가 그 다음엔 만덕사의 보은산방이라는 데로 옮겼다가 그 다음 이정이라는 사람 집으로 옮겨갔다가 그리고 오늘날 유적지로 남아있는 다산 초당이라는 데로 갑니다. 거기 마을을 귤동마을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굉장히 기후도 좋은 곳이고 그래서 차도 유명한 곳이고 감귤도 유명한 곳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다산이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게 다산의 어머니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공제 윤두서라는 사람입니다. 왜 그 토상화로 유명한 공제 윤두서도 벼슬을 안 한 사람입니다. 벼슬 안 하고 그냥 학자로 지낸 사람인데요. 그 윤두서가 그러니까 왜 증조부인 셈이에요. 그러고 윤두서라는 사람의 증조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고산 윤선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대대로 윤씨 집안들이 그것도 윤두서 같은 경우 벼슬도 안 하면서 내내 공부하는 그러니까 그 외가 집에 엄청난 책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쉽게 가져다 볼 수 있는 거리 한 30리 정도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산이 심지어는 저만한 저작이 나오게 되는 데에는 하도 앉아서 공부를 해서 엉덩이가 짓물렀대요. 다산이 그 다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 나무 판자를 천장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서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계속 서서 글을 쓰니까 여기에 못이 배겼대요. 그러니까 계속 뭐 쓰고 뭐 이러는데 나무에 쓸리고 뭐 이러면서 18년 동안을 그야말로 다른 할 일이 크게 없고 그러니까 본인의 저작 그리고 제자들 가르치는 거 이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제자가 된 사람들 윤씨 집안 사람들이 꽤 제자로 들어오고요. 요게 강진에 있는 다산 초당입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다산 초당 이렇게 서 있는 글씨는 저게 58년도인가 다시 그 복원을 해 놓으면서 다산의 글자들을 조합을 해서 지금 붙여놓은 현판입니다. 혹시 다산 초당 가보신 분? 예,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 멀지 않은 데가 보길도입니다. 배 타고 이제 들어갔다 나오게 되는 거지만 그래서 여기 가면 한 2박 3일쯤 돌아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겁니다. 다산 초당에는 이렇게 다산 선생 영정이 아까와는 전혀 다른 모양이죠. 안경도 쓰셨습니다. 예, 이거 훨씬 더 온화하죠. 아까 앞에 있던 거는 연세 많을 때 초상일 것 같아요. 다산이 74까지 사시는데 나중엔 다산이 쓴 글 중에 보면 내가 이제 이가 다 빠지고 나니까 오히려 이 예전에 뭐 치과가 제대로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가 막 빠지기 직전에 그 아픔 그러다가 이가 다 빠지고 나니까 이제 그 아픔 없는 그걸 오히려 즐거움으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잇몸을 가지고 부드러운 고기는 오래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얘기를 글로 써놓기도 했습니다.
요건 제자들 18명이 머물던 다산 초당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서쪽에 있는 그래서 서암 이렇게 부르는 곳이고요. 요거는 송풍루라고 그러고 동쪽에 있는 그래서 동암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한 2000권쯤의 책을 나중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시 43살 때 그 강진으로 큰아들이 찾아옵니다. 큰아들이 찾아오니까 큰아들 데리고 공부해요. 공부 가르칩니다. 주역, 얘기 이런 거 가르치고 네가 돌아가서 네 동생 애비 대신 네 동생 가르쳐라 이러고 이제 보냅니다. 요걸 나중에 정리해서 나온 책이 승합문답이라는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헌 치마를 보내옵니다. 헌 치마지만 예전엔 새 거였겠죠. 부인이 시집 올 때 입고 왔었던 빨간 치마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십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빛이 바랜, 그런데 그 부인이 자기가 시집 올 때 입고 왔던 그 치마를 남편에게 보내옵니다. 책보하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거 가지고 책 만듭니다. 그 책의 이름이 하피첩입니다. 여기다 지금 노을하자를 썼어요. 하자가 노을하자인데요. 붉은색이 이제 퇴색해서 노을빛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는 게 하피첩이라고 불립니다. 요게 하피첩입니다. 저 책이 발견된 거는 수원에서 발견됐는데요. 어떤 곰을 들고 다니는 할머니한테 어떤 사람이 보니까 저 고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갖고 얼마 주고 샀대더라. 지금 이거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경매로 나온 거 샀는데요. 7억 5천에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요 지금 노란색처럼 보이는 이게 부인이 보내온 치마 잘라서 거기다 글씨 써서 종이에 붙여갖고 책을 만든 겁니다. 하피첩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리고 책을 만들고 남은 천에다가 매화를 그려서 딸한테 줍니다. 그 딸은 윤씨 집안으로 그 시집을 가는데요. 요게 딸한테 준 그림 그리고 시입니다. 외동딸인데 시의 내용은 지금 이런 겁니다. 그냥 번역만 같이 보죠. 헐헐 날아든 새 내 집들 매화나무에서 쉬네. 지금 매화나무에 새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딸이 시집 갔다는 얘기 듣고 딸 시집 가는 거에 난 귀양 와 있는데 참여도 못 했는데 저도 딸 시집 딸 하나인데 딸 시집 보낼 때 그날 저녁에 아무튼 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집사람하고 앉아서 소주 한 잔 했는데 뭐 다사는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귀양 와 있으면서 딸 시집 가는 것도 챙겨주지 못했는데 그래서 부인이 보내온 그 치마 천 자락에다가 그림 그리고 시를 지어서 보내는 거죠. 진한 그 향기에 끌려 고맙게도 찾아왔네. 이곳에 머물며 둥지 틀어 네 집안 즐겁게 해주었으면 꽃도 벌써 활짝 피었으니 토실한 열매 맺겠네. 자녀
낳고 다복하게 살아라. 이런 뜻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두 마리가 그 사위와 그리고 딸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지금 요 매와 그리고 새 앉아있는 저 그림은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호남이 지역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기 제일 좋은 지역이 어딜까요? 호남입니다. 호남. 그래서 호남은 늘 엄청난 수탈의 대상입니다. 조선 말에 가면요, 그냥 시중에서 떠도는 노래로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 낳아서 호남에 고을 원살이 보내고 지고 이럽니다. 아들을 낳아서 영의정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호남에 고을 원님 가면 최고예요. 그러면 3대가 먹고 살 재산 다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호남이 그만큼 물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호남이 착취가 제일 심한 곳입니다. 지금 그 지역에 귀양 가 있는 거예요. 호남에. 그때 썼던 여러 시들 중에 보면 애절량, 이거는 슬퍼한다예요. 절은 끊어버린 겁니다. 양은 남자의 성기입니다. 애를 낳으면, 남자애를 낳으면 아직 갓난아기인데 얘 앞으로 뭐가 날라오냐면 군대 세금, 군포가 나와요. 저 안에 내용 보면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인이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정을 보면 그 남편이 본인의 성기를 스스로 자른 거예요. 예전에 무슨 피임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백성들의 그런 실상의 모습을 시로 쓴 겁니다. 애절량이라는 시. 견여탄, 견은 어깨입니다. 여는 가마예요. 어깨에다 미고 가는 가마꾼을 탄식하는 시입니다. 굉장히 좀 깁니다. 제가 한 구절만 가져왔습니다. 사람들 가마 탄 즐거움은 알아도 가마꾼 괴로움은 모르네.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꽤 긴 시인데요. 가마꾼들이 그야말로 시의 내용 보면 마치 노루처럼 산을 뛰어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노루처럼 뛰어 올라가려면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가마 탄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날랜 모습만 보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지 이거 보지 않는다는 거죠. 뒤에 다산 문학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만, 이런 굉장히 많은 이런 종류의 시들이 당시의 호남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봤던 경험에서 나오는 시들입니다. 41살 때 귀향을 떠났다가 18년이 지나서 57세 때, 그러니까 지금 이 18년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우리식으로 쉬는, 우리 나이식으로 쉬는 18년입니다. 고향 능내로 돌아옵니다. 저렇게 돌아오는 것도 정말 그 부근에 와 있던 친구가, 귀향 왔던 친구가 귀향이 풀려서 돌아간대요. 그 돌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친구한테 가서 부채를 하나 주는 겁니다. 그런데 부채에다 시를 써서, 다른 얘기 아무 얘기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 친구가 보고 짐작했을 것 같아요. 시의 내용 보고 고향 그리워하고 가족들 그리워하고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돌아가서 귀양에서 풀렸다는 인사차, 당시의 집권 세력이 안동 김씨입니다. 안동 김씨의 세력가였던 김조순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부채를 베준 거예요. 그러니까 김조순이 그 부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귀양에서 풀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60세가 됐을 때에는 아직 본인 74까지 사는데 60세 때 스스로의 묘비에 새길 묘비명을 씁니다. 내 삶에 대해선 그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직접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의문을 갖는다는 얘기의 제일 큰 거는 아마 천주교 신자네 아니냐 뭐 이걸 겁니다. 그런데 저 뒤에 끄트머리 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만큼의 이런 저작들을 남겼지만 이거 하늘이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을 거다 이렇게 또 써놨어요. 그때 얘기하는 하늘이 뭘까?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하늘일까? 아니면 유교에서 얘기하는 하늘일까?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산이 본인이 스스로 자긴 천주교 신자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산한테는 여전히 천주교적인 모습이 보여요. 아마 그런 것들의 제일 큰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광암 이벽이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었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나이로 75세에 사망하는데 호가 다산이라고도 불리고 이거는 다산 초당과 관련 있는 호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여유당이라고도 되어 있고 또 다른 호가 뭐냐면 열수, 열상노인 이런 호입니다. 열상노인이라는 거는 열수 상자는 윗상자예요. 열수 위에 사는 노인 이런 뜻인데요. 열수가 뭐냐면요. 북한강은 예전에 산수라고 불렀고 남한강은 습수라고 부르는데 그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 거기를 뭐라고 그러죠? 양수리.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두물머리이죠. 그게 다른 말로는 열수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저 호가 다산한테는 굉장히 어울리는 호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다산이 실학을 종합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듯이 실학의 여러 갈래를 합쳐놓은 그런 의미. 두물머리라는 명칭이 아주 이쁜 명칭인데 그게 훨씬 더 이쁜 명칭이죠. 이게 지명들을 보면 그 지명이 갖고 있는 의미들 지금 두물머리처럼 그 팔당댐 있는 데 가면 거기 지금도 정식 행정 명칭이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배알미동이라고 있습니다. 배알미동. 그 배알미동은 뭐냐면 이 귀양 갈 때요. 저 강원도 이쪽으로 귀양 가거나 이러면 이 배 타고 갑니다. 배 타고 가다가 그 배알미동이라고 불리는 그 지점이 딱 서울의 마지막 서울에 있는 산이 마지막 보이는 곳이 거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울의 마지막 산이 보이는 거기에서 임금한테 절하는 곳입니다. 배알하는 끄트머리가 배알미동이에요. 사실은 순수한 우리말로 가면 혹시 이런 동네 아시죠? 흑석동. 예, 동작구 있는. 예, 중앙대 앞에. 여기 본래 명칭 뭔지 아세요?
여기 본래 명칭 가문돌입니다. 가문돌이가 무슨 뜻일까요? 검은돌이요? 아니에요. 그 흑석동 그 밑에 한강이 그 지점이 감아도는 곳이에요. 물이. 그래서 감는다. 그리고 돈다. 이 두 개의 말을 합쳐놓은 게 가문돌입니다. 그런데 그걸 일본 사람들이 표기를 하면서 가문, 검은, 흑, 돌이, 돌, 석. 그래서 흑석동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실은 일본식 지명 다 빼버리고 옛날 지명 찾으려면 엄청 힘들겠죠. 그런데 예전에 인도는 그런 작업 다 했죠. 그래서 예전에 인도는 오히려 영국 집에 100년 받았는데 우리는 35년 몇 개월 받았고, 근데 엄청나게 돈이 들고 엄청나게 시간이 걸렸지만 옛날에 bombay라고 불리던 지명 뭄바이로 바꾸고 다 바꿔버렸죠. 이게 열수, 양수리, 그럴 때 양수리를 부르는 한자식의 지명 열수를 자기의 호로 가져온 것.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실학을 종합한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